네, 한국시려과학기술인협회 이사 신영호입니다. 저는 바이러스를 전공으로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성상, 백신과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그러니까 2019년 12월에 전 세계적으로 다 알다시피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전염병 역사상 굉장히 큰 전염병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전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쳐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코로나 전염병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모두가 국민으로서 코로나의 효율적인 예방, 그리고 백신 투여, 치료, 그리고 과학으로서의 진단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으로 큰 전염병을 한번 레뷰해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한 3 내지 4천년 전에 천년두가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천년두가 들어온 것은 아마 신라 시대 때 한 7세기경 그때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라 시대 때 아랍 낙타 상인들과 함께 신라에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천년두는 굉장히 큰 전염병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큰 손님, 그리고 큰 귀신의 일종으로서 섬기는데요. 요새같이 과학적으로 대한 것이 아니고 일단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천년두가 유행한 것은 1951년 마지막으로 1만 명 이상이 대유행했고, 이 천년두에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1800년대 이때 이제 처음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천년두 백신을 만든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연구기관입니다. 옛날 그 전에 국립방역연구소, 그 다음에 국립보건원, 이것이 천년두에 대비한 기관이었습니다. 백신으로서 천년두를 이제 퇴치를 했죠. 그 다음에 유명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전염병이었는데요. 홍역은 작은 마마라 그래서 이것도 아주 큰 전염병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천년두, 홍역, 또 다음 소아마비, 이 모든 것들은 인류가 백신으로서 최종적으로 거의 퇴치를 했고, 천년두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졌고, 홍역과 소아마비 등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 큰 영향을 끼친 전염병은 인플루엔자인데요. 인플루엔자는 대부분 기원이 새라든가 돼지 등에서 동물에서 기원을 해왔고요. 여기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 모양이 8개의 핵산이 8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변이를 많이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3.1운동 직후에 1919년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죠. 그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바이러스 질병으로 유명한 것이 일본내염인데요. 1930년대에 발견되어서 1950년대에는 일본내염이 엄청 많이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일본내염이 적지만은 동남아에서는 아직 일본내염이 많이 유행하고 있고요. 이 일본내염은 이것도 백신으로 퇴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에이즈가 1985년에 우리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에이즈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안 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도 해마다 거의 1000명이 확인되고 있고, 아마도 추정하기에는
아마 2, 3만 명이 감염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문제되는 것이 지금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이게 우리나라 매년 가을에 우리나라에서 야외에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면역 세포를 파괴해서 굉장히 꽤 치사율이 높은, 치사율이 거의 한 10%에 가까운 그런 전염병인데, AFTS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방약도 없고 그래서요.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유행이 많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확진자가 한 약 6억, 신고된 사망자만 600만 명. 전 세계 따라서 치사율이 한 1%. 변이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백신이 좀 문제를 갖고 있는데요. 어떻든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예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확인된 숫자가 전체적으로 한 3천만 명 정도, 사망자가 한 3만 명, 따라서 치사율이 0.1%, 말하자면 전 세계 평균의 10분의 1 정도가 사망되어서 방역을 잘한 나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가 2015년경에 우리나라를 강타를 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2,519명의 확진자에서 한 529명이 사망했는데, 우리나라는 186명에 3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나라가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중동에서 발생을 했는데, 낙타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동 국가들 이외에서 우리나라가, 여기 한국이 얘기죠. 우리나라가 많이 발생한 나라로, 이 중동 국가 이외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제일 많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 이외에 문제된 나라는 유럽의 몇 개 국가뿐이죠. 이런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요.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메르스에 많은 사망자를 발생했느냐? 딱 한 사람의 잘못이에요. 한 사람이 자기가 감염됐다는 걸 숨기고 유명한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응급실 환자들 사이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환자들을 발생시켰습니다. 문제는 전 국민 중에 대부분 분들이 이 전염병에 대해서 적어도 기초를 좀 많이 아시고 신속하게 적합하게 대응을 하셔야 전염병 전체를 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바이러스는 특징이 굉장히 작습니다. 세균보다도 훨씬 적어서 전자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전 물질 중에 RNA나 DNA 중 하나만 갖고 있고, 대부분의 RNA 바이러스 유전체는 외가닥으로 되어 있어갖고 이게 굉장히 높은 변이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변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세균이 이렇게 크다면은 이 바이러스는 이 제일 뒤에 이렇게 아주 작은 몇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중에 가장 큰 바이러스이고, 또 외가닥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 두 가지 원인이 RNA 바이러스 중에도 변이를 많이 일으키는, 말하자면 여러 면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전염병이죠. 근데 변이가 높은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로 나오는 그 천연두 바이러스, 이것은 DNA 바이러스인데요. 전혀 변이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다루기가 상당히 좋은, 말하자면 백신만 개발하면은 지구상에서 싹 없어지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이제 세균 바이러스들도 있고 파보 바이러스들 뭐 여러 종류의 보통 크기보다도 더 적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식물 바이러스 이야기고, 사람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인플루엔자가 변이가 제일 많습니다. 예, 그 다음 사르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떻게 해서 정식을 하는가. 말하자면 여기 치료제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어느 부위에 가서 작용하느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요, 우리 체내에 침입했을 때 많은 종류의 세포들을 감염시키는 게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포의 수용체를 통해서 들어오면은 여기에 각각의 그 치료제들이 예를 들면은 수용체를 억제시킨다든가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작용으로 많은 종류의 그 치료제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데, 문제는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이게 자꾸 변이를 일으켜서 또 다른 종류의 치료제가 나오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치료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여러 동물에 여러 질병을 일으킵니다. 사람에만 그 코로나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동물에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는 그 빨간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들, 요 7종류인데요. 이 빨간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여기에 사람에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 있고, 2종류가 있고, 또 동물에서 그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근래 나온, 즉 말하자면 원조 사르스, 그 다음에 메르스,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 또 코로나19, 그 세 종류는 모두 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종류의 이 새들에서 많은 종류의 새들에서 코로나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 새들이나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백신도 만들고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만들 때는 대부분 이 부위를 이용해서, 요걸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위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또 요새 오미크론 백신 그러면은 여기에 변이된 오미크론 그 바이러스 주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고, 또 우리가 진단제를 만들 때는 여기에 핵산 부위를 이용해서, 여기 핵산이 있는데 mRNA 같은 이 핵산 부위, 이런 것을 이용해서 만들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약간 큰 바이러스라서 유전체가 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3,000개의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고, 가장 많은 바이러스는 여기 황색으로 보이는 이 단백질이고, 따라서 우리가 진단을 할 때는 이 물질을 대상으로 진단을 하고, 백신을 만들 때는 여기 녹색 부분, 이걸 대상으로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다양한 종류와 기원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 그 그림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에서는 4개 종류, 우선 그 사람에서 그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전체 감기가 수백 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30%를 차지하고 그 코로나를 일으키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4종류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종류가 어떤 거냐 하면은요. 여기 4종류가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사람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요 4종류. 그리고 아시다시피 요 근래에 나온 이런 종류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 감기가 아니고 굉장히 위중한 코로나 질병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 기원은 보면은 낙타 무슨 여러 종류의 동물에서 대부분 동물에서 왔기 때문에 이 야생 동물을 잘 관리해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기본적으로 퇴치할 수 있는 발생을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백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아시다시피 메신저 mRNA 이 부분을 갖고 백신을 만들죠. 그 이외에 중요한 것은 그 아다니 백신 그래 갖고 여기에 그 아데노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을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요 코로나 백신들이 그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지금 많이 쓰는 백신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메신저 RNA를 만드는 방법은 이게 문제점이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그 백신이지만은 이게 유효기간이 굉장히 한 3, 4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또 편리한 점도 많습니다. 지금 빨리 만들 수 있다는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즉각 짧은 시기에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그래서 아까 거는 그 파이자 백신이었는데 두 번째는 옥스포드 아스트라제네카 이 백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해서 만든 백신인데 아마도 그 일반적으로 약간 부작용이 있는 그래서 부작용이 이 백신에 40세 이상의 그 노령층에 약간 혈액을 응고시키는 그런 부작용을 갖고 있어서 이것도 많이 개선돼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이제 모더나 백신 그래 갖고 요것도 이제 요 근래 새로운 오미크론을 넣어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 잘 선택하고 이 백신은 사회 전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새로운 전염병을 없앤 것은 완전히 백신으로 대부분 없앴기 때문에 코로나의 경우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투여해야 기본적으로 코로나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그 기록을 해서 잘 선택을 해서 적합한 백신을 투여받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환경에 들어가서 존재하는 기간이 꽤 오래되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예를 들면은 집회 같은 거는 환경에서 굉장히 오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일 이상 감염성을 일으킨 상태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 소독을 철저히 하고 하는 이유가 이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상당 기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면은 이 플라즈마 기술이란 이런 것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서 궁극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불활화시키는 그런 기술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점을 두고 연구 개발해야 될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